성종 때 시무 28조부터 봅시다. 자, 이게 글씨가 막 깨져가지고 좀 복잡하네. 자,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했으나, 외관은 지방관을 말하는 거죠. 되게 초창기의 일이 번잡하여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지방관을 파견해라. 실제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성종 때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목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조로 갈게요.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의 미천이다. 여러분 교재로 같이 보시면은 자,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20조에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해라. 자, 요런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에 의해서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 국자감 설치, 그리고 관리들의 유교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문신월과법을 실시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종 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앙관청 중에서 도병마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도병마사라고 불렀다.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문화, 시중, 평장사 등으로 판사를 삼고 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을 사로 삼았다. 자, 충렬왕 때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꿨죠. 자,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었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되죠. 자, 도평의사사로 바뀐 뒤에는 국정을 총괄해요. 그러면 기능이 더 확대되었다. 보통은 충렬왕 때 관제가 격화되잖아요. 부마국이 되면서. 그런데 요 도평의사사로 바뀐 건 관제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기능은 확대됐어요. 네, 기능은 확대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큰일이 있으면 4 이상이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합좌. 자, 사실 여러분이 제시문을 보고 합좌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도병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좌라는 단어가 합의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만약에 뭐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다 없다. 그리고 막 설명이 막 요런 거, 막 문화시중 뭐 평장사를 사로 삼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복잡하잖아요. 쫙 읽고 있어. 제시문을 쫙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합좌가 나온다? 아, 도병마사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도병마사는 합좌기구다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원나라를 섬긴 일에 갑작스러운 일이 많아 첨의와 밀직이 합좌하였다라고 했죠. 첨의는 중서문화송람 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첨의부의 첨이고, 그 다음에 밀직사의 밀직이죠. 밀직사는 추밀이 밀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관제가 격화되면서 관직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제신과 추밀, 네, 제신과 추밀이 나중에 원간섭기로 가면 추밀과 그 다음에 첨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합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식목도감으로 갈게요. 국자감의 학부별 입학 자격, 교육과정, 수업연한 및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한 학칙을 상세하게 정했다. 동궁사무를 관장하는 첨사부에 지급할 공예전의 규모, 소속 광원을 보조할 수행원의 정원 배정 등 첨사부의 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 규정을 정했다. 여기서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시험에는 이제 요 제시문과 같은 기능을 했던 기구가 뭐냐, 그 기구의 이름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기구는 식목도감이죠. 왜냐하면 법제와 격식을 제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즉, 법제와 격식이라는 게 뭐예요? 법과 어떤 행사의 절차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 만드는 곳이구나. 그런데 도감이라는 이름을 붙은 거 보니까 이거는 임시기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목도감에서는 기능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이 다른 성씨가 비가 되어 권력과 총애를 나누어 가질까 두려워 셋째 딸을 왕비로 바쳤고 넷째 딸도 왕비로 바쳤다. 그러니까 왕 한 명한테 자기 딸 2명을 똑같이 시집을 보낸 거죠.
왕은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신하들을 불러 논의했으나 이자겸이 신복이었던 척준경이 화가 나서 칼을 빼어들고 군사들을 하여금 활을 쏘면서 공격을 하니 화살이 왕 앞에까지 날아들었다. 자, 그러면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외척이에요. 자기 딸을 예종한테 시집 보냈고 예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요 아들이 인종이에요. 그래서 자, 예종하고 딸을 시집 보내서 여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인종이죠. 그러니까 예종한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종을 즉위시키는 데 기여하게 돼요. 이제 인종 입장에서는 자기 외할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자기의 외손자이죠. 외손자에게 또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의 외삼촌이면서 외삼촌이 아닌데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어른이면서 약간 요렇게 막 손수가 이상해졌죠. 자, 어쨌든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이자겸이 결국에는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의 난은 1126년 인종 때 있었어요. 시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왕 때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자겸과 함께 반란 일으킨 사람이 척준경이에요. 그래서 척준경이 나오면 그냥 이자겸의 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 자, 그 다음에 묘청 봅시다. 신등이 서경의 임원역의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만약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요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서경파가 있어요. 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 정지상 등. 자, 그리고 서경파의 주장이 있어요. 서경파의 주장. 자, 서경파가 주장했던 건 일단 서경천도, 금정벌, 칭제건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서경천도를 주장한 이유는 왜 첫 번째 줄에 서경 임원역의 땅을 보니 대화세다라고 했죠. 요거는 풍수지리상 되게 좋은 땅.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건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자겸이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했을 때 요거를 들어주죠. 수용. 요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겸이에요.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했고 자, 이것 때문에 금나라에 사대한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금나라도 북방민족이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북진정책이죠. 북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금나라와 수교를 맺으면 어떡해. 우리의 적대적인 대상인데 그래서 쳐들어가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칭제건원이라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쓰자는 거니까 자주성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주장은 요거고 요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들은 요런 것들이다. 이게 바로 서경파의 주장이고 하지만 왕이 들어주지 않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1135년 인종 때 반란 일으켜요. 자,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죠? 나라 이름을 대위국. 그 다음에 연호는 천계. 그리고 군대는 천견 충의군. 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는 천계, 군대는 천견 충의군.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고 요거를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지. 그래서 김부식이 진압했다. 왜냐면 김부식이 대표적인 개경파거든요. 서경파 반대가 개경파니까 그래서 김부식이 진압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묘청의 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신정변 가봅시다.
자, 의종 24년에 이방과 이의고가 문신들이 기고만장에 취하도록 펌하시는 반면 무신은 모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정중부도 과거 김돈중이 수염을 태운 데 대한 증오심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역모를 꾸몄다. 자, 결국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무신정변은 1170년 의종 때. 저기 앞에 의종 24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의방, 이고, 정중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보시면 모든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 할지라도 죽여 씨를 말려라, 싹 죽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50여 명을 찾아 죽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초기 무신 집권기의 집권자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의방 이고가 제거가 되고 정중부 중심의 집권이 이어지게 한 전체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한 시간이 한 9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 뒤에 정중부가 살아남고, 이 정중부를 누가 죽였어요? 무신 집권기 한번 순서대로 해봐. 정중부 다음에 누구죠? 정중부, 경대승, 그쵸?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 정중부를 경대승이 죽이고, 이 경대승이 죽고 나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은 이의민. 이의민이 죽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의민이 죽인 게 아니라 경대승은 아파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의민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최충원. 이의민을 죽인 건 최충원. 이제 최충원부터는 이제 물려주죠. 아들한테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기억나죠,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무신정변. 그 다음에 이의민 봅시다. 자, 이의민은 경주 사람이다.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것을 업으로 했고 어머니는 옹명사의 노비였다. 그럼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최고 집권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자, 수박을 잘했게. 수박은 지금으로 하면 태권도 같은 그런 뭐라고 해요? 무술이죠. 태권도 같은. 의종의 총애를 받아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했고 무신정변 때 참여하여 죽인 사람이 많으므로 중당장이 되었다가 얼마 후에 장군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의민 같은 경우는 이제 천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의종을 죽여요. 의종을 살해한다. 자, 의종이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요. 그러니까 폐위가 된 거야. 근데 살아있었어. 근데 이 의종을 자꾸 복위시키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김보단 같은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의민이 가서 의종을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권력이 세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 집권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의민은 천민 출신으로 최고 집권자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고, 이의민을 제거한 건 이 최충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최충원. 그가 글을 올리기를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해서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자, 아랫사람을 능멸하고 임금자리 흔들기를 꾀하여 화의 불길이 커져 백성으로 살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일거에 소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살해, 후 보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의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는 밑줄친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충원에 관해서 고르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충원이 만든 기구만 살펴봅시다. 항상 권력 기구가 무신집권 때는 많이 나오잖아요. 자, 최충원이 만든 건 뭐냐? 일단 교정도감 제일 중요하죠.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방을 부활시켰죠. 도방을 부활시켰다. 자,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 전체를 총괄했고, 그 다음에 도방을 부활시켜서 사병으로 삼았고, 자, 그 다음에 최충원 같은 경우는 흥령부를 설치해서 자신의 시급, 자신이 받은 토지를 관리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요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최충원. 자, 최충원은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맘대로 했으며 항상 조정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승선이라는 벼슬아치에게 주어 임금께 아뢰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리하여 최충원의 아들 우가 이제 아들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 그러니까 최이라고도 하고 최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우, 그 다음에 손자 항의 아들 의 등이 사대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최충원이 지금 이름이 써있지만 뭐 가라는 인물은 이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최충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흥령부 설치 말고 최충원 같은 경우는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다가 요 지금 업적에다가 봉사십조. 자, 봉사십조라고 하는 글을 이런 거 개혁안이죠. 보통은 개혁안을 명종에게 왕에게 올렸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명종하고 사이가 틀어져요. 그래서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 여기 보시면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거를 마음대로 했다라고 했죠. 임금을 한 네다섯 번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을 계속 바꾸죠. 여러 번 바꾸게 되는 게 바로 최충원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최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최우도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최우가 만든 건 정방, 서방, 마별초, 삼별초, 그 다음에 도방은 확대. 그래서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확대하게 되죠. 자,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요.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담당하고 자기 집에다 설치한 거야죠. 자기 집에다가 설치했고, 서방은 문신을 수기, 문신 등용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별초는 기병, 그 다음에 삼별초는 원래는 야별초였어요. 그런데 야별초가 즉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야별초가 나중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고 여기에 몽골한테 끌려갔다 도망쳐 나온 청년들이 신의군을 형성해서 자, 좌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신의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삼별초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삼별초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우가 만든 거, 기구들. 그래서 기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보당의 난 봅시다. 자, 김보당의 난 저기 연도도 써있네요. 명종 3년 1173년에 동북명 병마사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전 왕을 복위시키자 했다. 그래서 김보당의 난은 의종복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보당의 난이 한 몇 년 동안 3년 정도? 3, 4년?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구심점이 의종이잖아요. 이 의종을 아까 누가 죽였다고 했지? 이의민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난이 그냥 끝나버린 거야. 왜냐면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의민이 의종을 죽였잖아요. 구심점이 없어졌어. 반란이 어떻게 돼?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그냥. 그래서 반란이 진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김보당의 난.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네. 쭉 한번 보시죠. 자, 이의방이 김보당을 저자해서 죽이고 무릎 문신은 모두 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보당의 난은 의종 복위 운동. 자,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봅시다. 명종 4년 서경유수 조이총이 병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을 토벌할 것을 모의하였다. 정중부 등을 토벌할 것을 모의했다라고 하니까 정중부 집권기를 말하는 거겠죠. 정중부 집권기에 있었고, 자, 동계 북계의 여러 성에 경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았다. 개경의 중방에서 북계의 여러 성들에 사납고 교만한 무리가 많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하며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죽을 수 있겠는가? 요 경문을 보고 전령이북의 40 여러 성들이 모두 호응했다. 그래서 서경의 대동문을 격파하니 성안에 큰 혼란에 빠졌다. 조이총을 죽여 거리에 효수하였다. 자, 여기에서는 조이총의 난에서는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일단 서경에서 있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라고? 서경이라고. 서경이 어디라고? 평양이라고. 그래서 서경은 또는 평양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역인 거 알죠? 그때 나올 수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일단 반무신난이고 무신집권기 초기에 있었던 반란이고 서경에서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정중부 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보니까 누구 집권기? 정중부 집권기. 네, 그렇게까지 하나 더. 자, 서경이 어디야? 평양. 그리고 어느 집권기에 반란이 일어났어? 정중부 집권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 핵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주 명학 소의 난. 자, 이미 우리 마을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다를 팔아요.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은 의도가 어디 있느냐. 칼날알이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완경에 이루고 말겠다. 자, 역시 반란 일으켰는데 우리 마을을 현으로 승격시키고라고 했잖아요. 이 반란이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소라고 하는 지역이, 자, 여기에 사는 주민은 양민이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죠. 차별이라고도 하고 제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는데 일단 공물, 공납이 많아요. 즉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과거 응시도 안 된다. 승려로 출가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에 해당하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사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안 되고 국자감 입학 안 되고 승려도 안 되고, 이게 다 소. 그 다음에 이 소에서 그러면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공주 명학 소의 난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망이망소의 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망이망소이의 난. 자, 그 다음에 이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공주예요. 앞에서 기억나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의 반란을 일으켰지. 웅천주가 어디라고 했지? 공주. 알죠?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주 석장리 유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 기억나죠?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다 있어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서경, 공주. 그리고 뭐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서울은 당연히 무조건 중요하겠지.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들. 서울, 그리고 경주. 요런 데. 경주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 신라, 천년 신라 중에 다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수도였던 도시나 이런 주요 사건들이 막 일어났던 도시들은 중요해. 그래서 도시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공주, 명학, 소.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김삼이 효심의 난 봅시다. 자, 명종 23년 7월 남적이 봉기했다. 큰 도적인 김삼이는 운문에 운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운거하여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 괴수 김삼이가 스스로 행영에 와서 투항하였고 그 외에 참수했다는 얘기죠.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의 연도만 써볼게요. 1173년이고 집권자로 하면 이은인 집권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 요 김삼이 효심의 난의 특징. 신라 부흥운동이에요. 신라 부흥운동. 신라 부흥운동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은인 집권기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남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말 그대로 반란이 여러 개 일어났지만 남쪽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부흥운동이죠. 경주 부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은 운문과 효심이, 운문과 초전이 울산하고 어디였더라? 울산, 청도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경상도. 그래서 남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 봅시다. 자, 만적의 난은 1198년이고 최충원 집권기죠. 그래서 요 제시문 중에서 최충원을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봅시다. 신종 원년에 최충원의 산호비 만적이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말했다. 경계의 난 이래로 국가의 공경장상은 모두, 공경대부는 모두 천에서 나왔다. 자, 여기에서 경계의 난이라고 하잖아요. 경계의 난이라는 건 경인의 난과 계사의 난을 합쳐서 경계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경인의 난은 무신정변이에요. 경인의 난은 무신정변. 그 다음에 계사의 난은 김보당의 난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과 김보당의 난을 뜻하는 표현이 경계의 난이라고 그래요. 경계의 난은 무신정변과 김보당의 난. 그러니까 요 반란들 이래로, 그러니까 무신정변 이래로 이런 뜻이겠죠. 자, 국가의 공경대부는 모두 천여에서 나왔다. 자, 여기에서 요 천민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천민 출신의 집권자는 이음인이잖아요. 이음인 같은 애들도 있어. 이런 뜻이고. 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의 문장이 핵심이에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신분해방운동을 나타내는 거구나.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신분해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최충원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치고 최충원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게 이제 가로 표시돼서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요 똑같은 제시문, 요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죠. 네, 가 인물이 누구냐? 골라라. 최충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만적의 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려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자. 즉 신분해방. 결국에는 신분해방 운동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최충원, 빈칸 최충원, 만약에 빈칸이라면 최충원, 그 다음에 의미는 신분해방 운동, 그 다음에 당연히 최충원의 산호비인 만적의 봉기니까 요거는 누구 집권기? 최충원 집권기겠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충원 집권기. 자, 그래서 만적의 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관계로 가봅시다. 서희의 단판이죠. 자, 성종 12년에 거란이 쳐들어갔어요. 993년에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소손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즉 서희랑 이제 소손영의 단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그대가 침범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고려겠죠. 너네 나라 신라에서 나온 건데 왜 너네가 우리나라까지 침범했어? 약간 이런 의미예요. 자, 또한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우리가 빈칸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거란이겠지, 뭐, 거란 당연히. 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 넘어 송을 섬겼으므로 이제 우리가 군사를 끌고 온 것이다. 너네 왜 송나라하고만 교류해? 이거죠. 자,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했으니, 여기서 이제 평양에 도읍했다는 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어찌 영토를 침범한 것인가.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은 원래 우리 땅이야. 근데 지금은 여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여진도 빈칸일 수 있어요. 여진 때문에, 자, 조빙의 불통은 여진 때문이다. 조빙이라는 건 이제 교류. 사신 보내고 하는 거. 그거를 못한 건 다 여진 때문이야. 만약에 압록강 근처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너네가 왜 우리가 너네랑 교류 안 하겠니? 교류하러 갈 건데 여진 쫓아내도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손영이 그래. 그래서 차지한 땅. 자, 다음과 같은 단판의 결과를 골라라. 그러면 강동육주 획득이 되겠죠. 이 사료를 제시하고 이렇게 빈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대 나라, 우리나라, 뭐 여진 이런 게 이제 빈칸으로 가나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요 단판에 요 제시문의 결과를 골라라. 그러면 강동육주 획득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사료로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란의 2차 침입 봅시다. 현종 원년에 거란 임금이 전 왕이 우리 조정을 섬긴 지가 오래됐는데 역신 강조가 자, 임금을 죽이고 어린 아이를 세웠기에 짐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국경에 당도했다. 양규는 거란병을 무로대에서 공격해서 2,000명의 목을 베고 사로잡힌 남녀 2,000여인을 되찾았다. 자, 거란의 2차 침입이고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난 이유는 강조의 정변. 기억나죠, 여러분?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왕이 누구냐 하면 뭐라 그래요? 즉위는 대량원군이 즉위를 하게 된 거잖아요. 현종이죠, 현종. 요즘 고려와 거란 전쟁인가? 그 제목이 그건가? 요즘 드라마 하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장면이 그 1, 2화 정도가 대량원군이 즉위하는 강조의 정변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항상 책으로만 보거나 이렇게만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되게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서 1, 2화는 봤어. 이제 그 뒤로 재미가 없어졌어. 나 아는 얘기잖아. 그래서 거란 고려 전쟁은 안 보게 돼버렸지. 근데 거기서 딱 그 1, 2화 동안 나오는 인물들, 그러니까 목종, 그리고 천추태후, 그리고 대량원군, 그 다음에 강조, 뭐 강감찬 막 이런 인물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또 그 맨날 책에서만 보던 거를 이렇게 드라마로 보니까 좀 약간 현실감이 있고 하니까 딱 1, 2화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안 보죠. 자,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한번 봤고, 요 거란의 2차 침입은 양규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양규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아, 그리고 2차 침입 때 아시죠, 여러분? 현종이 피난을 가기도 하죠. 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현종의 나주 피난이 거란의 2차 침입 때에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귀주대첩 볼게요. 현종 10년 2월 초하루 기축일에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우리 군사 형세를 타서 저절로 용기가 났고 그래서 뒤쫓아가가지고 석천을 걸려가지고 반명에 이르러가지고 막 죽어 넘어진 시체가 막 들판을 메웠고 쭉쭉쭉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감찬 나오고 귀주 나왔어요. 그러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죠. 거란의 3차 침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귀주대첩의 3차 침입의 결과를 골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 결과를 골라라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경에 나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알죠?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했잖아요. 자, 개경을 삥 둘러서 성을 쌓았어요. 나성, 도시 성을 쌓은 거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천리장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았어요?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그래서 1033년부터 1044년까지. 자, 귀주대첩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를 봅시다. 자, 윤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패전한 원인은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편성했습니다. 자,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편성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밑줄이야. 그럼 어느 왕일까요? 별무반을 편성한 건 어느 왕이야? 숙종. 고려 숙종. 그래서 다음 밑줄 친 왕의 업적을 골라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죠. 주전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은병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관 그리고 숙종까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별무반은 기병을 포함한 군대인 거 알죠? 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기병을 포함한 군대다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 갑시다. 살리타
성을 공격하니 한 승려가 난리를 피해서 성에 있다가 살리타를 쏘아 죽였다. 자, 국가에서 그 공을 헤아려서 벼슬을 주려고 했더니 그 승려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나는 활과 화살을 안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감히 상을 받겠냐 거절했는데 그래도 벼슬을 줬지 나중에. 그가 누구야? 김윤우다. 자, 몽골의 2차 침입과 5차 침입이 다 김윤우인 거 알죠? 자, 2차 침입은 처인성, 5차 침입은 충주성. 그래서 2차 침입, 5차 침입에서 모두 활약한 사람이 김윤우. 자, 그 다음에 충주성 전투도 나와 있네요. 여기는 첫 번째 줄에 김윤우가 나와 있죠.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을 70여일 동안 포위했다. 자, 김윤우가 군사들에게 힘을 다해 싸워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관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비문서를 가져다가 불살라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몽골은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차 침입이냐? 5차 침입. 자, 2차 침입 때는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죠. 그리고 5차 침입 때는 충주성에서 또 승리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이 인물은 김윤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몽골과 싸우고 나서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몽골의 황제가 약속한 거예요. 요거를 세조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 1260년에 세조구제. 자, 원종이죠. 원종이라고 하는 왕이 원나라에 가서 쿠빌라이, 세조를 만나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이 약속을 받아낸 걸 이제 세조구제라고 하고 이 내용은 이거예요. 불계, 토풍. 불계, 고치지 마라. 토풍, 너네의 풍속을 자 쉽게 말하면 고려의 풍속은 유지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지도 않고 풍습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해주죠. 그게 바로 불계, 토풍. 자, 그래서 세조구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몽골 풍속대로 안 바꿔도 된다. 그러면서 사시는 원 조정에 보내는 것 빼고는 다 돌아가도 좋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 고려에서 알아서 날짜도 정해라. 이러면서 웬만한 거는 고려에 좀 맞춰주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게 바로 세조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몽골과의 한 40년 전쟁, 한 3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이 쳐들어온 게 1231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60년에 원종과 세조구제를 맺었으니까 한 30년 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30년간의 전투 끝에 요 세조구제라고 하는 원나라로부터 너네 나라를 유지해 줄게 라는 약속을 받게 됐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김방경이 몽골 원수 아해와 군사 1천을 거리고 진도를 쳤는데 자, 적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적에게 항복하였다. 적 배중소는 함께 갔던 몽골 사신을 억류하고 황제의 조서를 박전주에게 돌려주면서 이 조서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국사라면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했다. 즉 진도를 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배중손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군대와 관련된, 요 부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 자, 최우가 설치한 데서 시작하죠. 최우가 설치. 처음에는 야별초에서 시작했다고 했고요.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고 여기에다가 신의군이라는 걸 더해서 총 3개, 좌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신의군 하나 이렇게 해서 삼별초가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야별초는, 삼별초는 처음에는 사병이었죠, 사병.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자, 그 다음에 몽골에 저항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저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진도에서는 용장성을 쌓고 저항했고, 그리고 제주도. 자, 그래서 어디 어떻게 옮겨 다녔냐면 강진제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거.
자, 그리고 강화도와 진도에서, 여기 진도에서까지 누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있었냐면 배중손, 그리고 김통정.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옮겨 다니면서 저항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삼별초는 최우가 설치했다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제시문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옮겨 다니면서 저항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가서 충선왕 볼게요. 휘는 장이고 몽골의 휘는 익질의 보아이다.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의례년 9월 정유일에 출생.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고 결단력이 있었다. 자,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자, 봅시다. 여기서 선왕이라는 건 충선왕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충렬왕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국대장 공주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조의 막내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세조의 딸과 우리나라 충렬왕이 결혼한 거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부마국으로 전락이라고 해야 돼? 부마국으로 이제 어쨌든 바뀌었다. 신분이 좀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서 충선왕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 일단 사림원 설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충선왕은 만건당 설치, 그 다음에 의염창,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의염창을 설치하고 각염법을 실시하죠. 이런 것들이 충선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충선왕 물어보면 업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봅시다. 자, 왕 5년 7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관부의 총관 조소생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에 화주등주 정주 등 화주 이북을 모두 회복하였다. 자, 요거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쌍성총관부 탈환, 유인우, 이성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되죠. 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라는 거 업적 첫 번째. 자, 두 번째 볼게요. 왕이 원의 제도에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는데 이현종이 이제 가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보니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렸다. 즉 몽골풍을 폐지했다. 그래서 몽골풍 폐지. 자, 이거 말고도 공민왕은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 자,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했다. 기철 등 친원파 숙청.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했죠. 네, 관제를 복구. 이런 것들이 전민변정도감. 여기에다가 전민변정도감. 그 다음에 성균관 정비까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특히 몽골풍 폐지. 이 사료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사료니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이 사료를 가지고 밑줄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신돈 나오고 전민변정도감 나왔어요. 네, 그럼 끝이죠. 뭐 공민왕이지.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2기를 청하고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업전민을 호강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가지고 있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에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고치고자 하니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개혁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최근 들어서 시험에,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시험에서는 요 전민변정도감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기구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민변정도감은 뭐 하는 거냐? 여기 나왔죠?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호족, 그러니까 고문세족이죠, 정확히 말하면. 고문세족에게 토지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시 토지를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이 권문세족 때문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인데, 자, 신돈에 의해서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신돈이 개혁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나중에 신돈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무 권력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막 비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신돈이 좀 막 나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공민왕이 그만두기 전에, 공민왕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이 신돈을 쫓아내죠. 그래서 공민왕이 살아있을 때 신돈이 먼저 제거가 되고 그 뒤에 이제 공민왕이 나중에 제거가 되죠. 자, 그래서 신돈, 전민변정, 도감,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포대첩은 이제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이죠. 왜구 격퇴. 자, 우왕 때, 자, 진포대첩, 관음포대첩, 그 다음에 홍산대첩, 황산대첩, 전부 다 우왕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왜구는 500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 전라, 경상, 오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다. 자,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외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즉, 진보대첩을 말하는 거고, 자, 특히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무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화통도감을 통해서 화약무기를 만들고 이 화포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배에 실은 걸 화포죠.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치게 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것도 나왔었어요. 화통도감은 어느 왕 때 설치한 거냐? 물어보면 어느 왕이에요? 우왕. 네, 같은 우왕 때죠. 그래서 우왕 때구나 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래서 앞에 진포대첩.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황산대첩. 자, 이성계가 이끄는 토발군이 남원에 도착하니 왜구는 인월역에 있다 하고 하였고, 운봉을 넘어온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바투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 많은 적군을 섬멸케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병기를 노획하고 살아 돌아간 왜구는 70여 명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요거 나온 적 있어요. 살아 돌아간 자라고 체크하고 다음 미줄침 살아 돌아간 자에 대한 설명이 뭐냐. 살아 돌아간 자는 누구? 왜구죠, 왜구. 왜구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문제가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살아 돌아간 자가 누구냐? 왜구지, 왜구. 자, 이 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주로 해안가에 있는 조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했다가 나중에는 내륙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남원, 그 다음에 아까 운봉 이런 지역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여기는 남원이면은 소백산맥, 지리산 그쪽이잖아요. 내륙이에요, 내륙. 즉 내륙까지도 쳐들어왔었고, 자, 심지어는 이렇게 왜구가 내륙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려에서는 수도를 개경해서 더 강원도 내륙으로 철원 같은 이런 데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구의 기세가 등등했었다.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시 1번인 거 보니까 단원이 바뀌었죠? 전시과제도, 즉 전시과는 고려의 경제, 전시과 봅시다. 자,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하여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게까지 과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자, 전시과는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문무백관 그리고 부병 한인 다 관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는 거고, 자, 그러면 몇 등급으로 나눠서 줘요? 18등급으로 나눠서, 자, 18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죠. 땔감이 나는 땅 전지, 그 다음에 땔감이 난단다. 곡식이 나는 땅 전지, 땔감이 나는 땅 시지. 그래서 농지와 임야를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 자, 제가 땅을 준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를 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조권은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네, 세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물론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무 18등급의 관리들에게 문무 전현직 관료에게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고 실제로는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고 수조권은 세습이 불가하다. 여기까지가 원칙인 거예요. 전시과에 관련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은 후에는 모든 토지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세습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이런 전시과의 변천 살펴볼게요. 자, 경종 원년 1월에 비로소 직관 상관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18품으로 나눈다. 1품 과전과 시가 각각 110결, 18품은 전 33결, 시 25결이다. 자, 여기에서는 경종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시정전시과. 자,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고 광품은 사색 공복을 고려해서 정하죠. 그러니까 사색 공복이면 자단 비녹이에요. 자단 비녹의 요 공복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단 비녹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인품까지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품이 들어가는 게 조금 역분전과 같은 성격을 좀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말 안 해도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면서 문무 전현직 관료에게 모두 나눠준다. 문무, 직산관이 전현직, 그리고 18등급, 그리고 세습 불가. 네,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전시과. 자, 이제 개정전시과로 넘어갈게요. 아, 그 여러분 책에 교재에 이게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 중에서 5번을 하나 지워버리면 되겠네. 여기 지금 2개로 되어 있죠. 잘못됐지. 하나 지워버려. 저는 없는 줄 알고. 근데 없진 않으니까 그냥 밑에 거 지워버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개정전시과 볼게요. 자, 묵종 원년에 문무관리와 군인 한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전시과를 개정했다. 자, 그러면 개정전시과 목종. 자, 개정전시과의 특징은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 고려한다. 자, 앞에서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는 인품을 빼고 관품만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문무 18, 문무 전현직, 직산관, 그리고 18등급 다 비슷하고, 자, 여기서 새로 지급한 건 뭐냐면 군인전. 그래서 군인전 또는 군인전시과라고 그래요. 군인전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군인전시과. 자, 여기서 특징은 관품만 기준. 그 다음에 군인전 지급.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개정전시과는 시정전시과보다 지급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알죠? 지급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자, 경정전시과 봅시다. 자, 문종 30년 전시과를 다시 개정했다. 자, 이제 문종 때라고 했으니까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경정전시과. 자, 일단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전현직 아니고 이제는 현직만 지급. 자, 그 다음에 공음전, 별사전. 자,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 등 지급. 자, 그러니까 공음전도 새로 만들고 별사전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새로 지급된 토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자, 원래는 문무관에 대해서 차별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문관은 많이 주고 무관은 조금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바뀌어지면서 무관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무 차별이 완화되었다. 문무 차별이 완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회과가 폐지되었다. 한회과 폐지. 한회과 폐지. 이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한 요 앞에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정전시과. 자, 그러면 요 전시과 제도는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갈게요. 사회로 넘어가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잠깐 쉬었다가 중세 사회, 중세 문화 넘어가고 이제 조선. 네, 조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